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산군들, 서로가 쉽게 얘기해서 변화의 방향이 서로 다른, 비 오면 웃는 우산장수와 달리 집신장수는 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집신장수도 사고 그가 하는 비즈니스도 사고 우산장수의 비즈니스도 사서, 그리고 이게 또 요새는 굉장히 가능해진 게 네. 상장지수 펀드라는 굉장히 주식처럼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코데스 200 네. 또는 타이거 200 같은 주식시장 자체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해외 펀드까지도 쉽게 주식 사듯이 사서 매매 수수료도 적고 보관하는 데 따르는 비용도 적은 이런 다양한 자산의 변화 방향이 다른 자산에 같이 보유함으로써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눈이 오나 늘 자산의 수익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부동산, 집하고 그다음에 예금 보험 쪽으로 이렇게 치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자산의 성격이 좀 다른 그렇죠. 네, 그런 배분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투자자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하려면 일단 위험 자산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놀라운 숫자 하나를 이제 들고 왔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험 자산 이러면 주식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주식은 지난 14년, 20년 가까이 그 시간 동안에 대략 수익률이 1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해준, 물론 외환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버티고 참았다면 장기 투자의 성과가 연평균 10% 이상을 기록해주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에요. 근데 이 자산과 같이 이렇게 쌍을 이루면 정말 좋은 자산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국채입니다. 네. 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국채를 보유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국 주식에만 이렇게 단독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한 10% 수익을 기록하는 대신 네. 수익률이 최고 좋았던 해에는 100% 넘게 수익이 나지만 최악의 해, 가장 대표적인 해를 생각해 보면 2000년 마이너스 51%. 네. 이런 가혹한 수익률을 기록한 게 우리 주식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가 늘 모니터 단말기로 쳐다보게 만드는 그 악마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주식이 고수익을 제공하는 대신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짝꿍이 바로 미국 국채인 거죠. 네. 그래서 1987년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한국 코리아 펀드가 출시됐던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25년간 누적해서 미국 국채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섞어서 투자를 했다면 투자의 수익률은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14%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대신에 수익률이 최고 나빴던 해도 마이너스 10%, 네. 최고 좋았던 해는 플러스 70% 정도로 상하 폭이 줄어드는데 특히 하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손실의 규모가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네. 책 내용 중에 이제 출산율과 생산 활동 인구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큰 어떤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어떤 자산 배분의 아이디어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생산 활동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때 왜 채권 투자에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한번 들어보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진행되면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취업자가 감소하며 결국 경제 전체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장년층의 은퇴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노동력 공급이 줄어드는 나라가 생산성마저 떨어지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저축률이 하락한다. 나라마다 저축률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령 가구는 40, 50대의 중년 가구에 비해 저축률이 낮은 게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줄어들어 저축 여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의료비 지출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나라는 저축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경제 전체의 투자 여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나라는 주식시장에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기가 힘들다. 물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더라도 기업 실적이 좋아져 주식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 등이 상승하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미국 중앙은행의 연구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나라는 주가 수익 비율이 떨어진다고 한다. 반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떨어지는 나라는 채권 투자의 매력이 크게 높아진다. 무엇보다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전반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며 내수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진 생산 설비가 남아돌게 된다. 그리고 생산 설비가 낮아지면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리 수준은 장기적인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의해 결정된다. 장기 성장 전망이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되는 경우 금리는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생산 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들이 왜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이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낮아진 상황에도 아직도 어떤 이렇게 각국별로 생산 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구조의 패턴을 보이는 나라들의 채권은 아직도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네. 일본이 1990년대 중반에 채권 금리가 6%에서 3%까지 떨어져서 네. 일본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은 이제 채권보다는 주식이 유망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채권 금리가 얼마까지 떨어지면 0.7%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는 절대 금리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금리의 하락률, 금리끼리의 하락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짜리 채권이 지금 1%까지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의 단순 하락률은 67%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거꾸로만큼 채권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7%를 주기로 했던 채권이 있었는데 그걸 또 발행해서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해 새로 발행된 채권이 3%라면 작년 7%에 발행된 채권의 인기는 정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발행된 채권들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들은 가격은 훨씬 더 비싼 값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 금리 수준에 3%까지 떨어진 금리를 맞춰주려면 채권 가격이 2배 이상 올라야 네. 자기 채권을 팔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채권 시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대적 금리만 보는데 그건 예금을 볼 때 가지는 생각이신 거고요. 네. 채권이라는 것은 한번 발행이 될 때 결정된 그 약속한 금리, 이제 저희들이 표면금리라고 그러는데 그 표면금리 수준과 시장에서 지금 새로 발행된 금리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상품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의 채권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예,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네. 문제가 이번에 유럽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특히 스페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GDP 대비 국가재정 부채가 60% 수준으로 세계에서도 제일 안정적인 나라 중에 하나로 보였는데 네. 이 민간 부문의 부실이 발생하면서 구제금융까지 받는 신세를 봤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채권, 선진국의 채권을 투자한다 그럴 때는 네. 미국, 일본 또는 영국이나 독일 같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건전하면서 또 거꾸로 금융시장에서 어떤 차입할 때 금리 수준들이 너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이게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라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이자 내다가 그 나라가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네. 절대적인 수익률보다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생산활동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며 그 나라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나라이냐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얘기를 쭉 들으니까 어떤 좀 혼합형 상품이면은 일부는 좀 해외 우량한 국가의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좀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투자자들이 그렇게 일일이 따로 하지 않아도 좀 자산 배분을 해주는 그런 좀 하이브리드 같은 상품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책에서 이런 아까 매크로 지표 그냥 간단하게 매크로 지표 딱 보고 이 정도 일단 이거 하자 하는 기준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중에 하나로 이제 매크로 스윙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이와 관련된 본문 내용 한번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눠볼게요. 자산 배분의 틀 안에서 주식, 외환 등 위험 자산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로 매크로 스윙 트레이딩이다. 예를 들어 국내 자산과 선진국 채권에 각각 7대3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했다면 70%의 국내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럼 어떤 지표를 이용해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는가? 가장 추천하는 지표는 바로 OECD, 즉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작성하는 경기선행지수다. OECD 경기선행지수를 관찰하다가 추세가 바뀌는 시점에 매매를 한다. 즉 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 예로 94, 93, 92, 91로 계속 하락하다가 갑자기 92로 상승하는 경우에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반면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 예로 104, 105, 106, 107로 계속 상승하다가 105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을 팔고 단기 금융상품을 산다. 매크로 스윙 트레이딩 전략, 어떤 성과를 거두고 또 이런 전략을 이어갈 때 유의할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뭐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14% 이상이 났으니까 네. 이게 주식에 그냥 놔뒀을 때 투자 성과에 비해서 거의 한 4, 5%가 더 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복리 수익률로 대단한 건지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매크로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딴 게 아니라 예측하려 들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OECD 경기선행지수가 지난달보다 좋아지면 그냥 주식을 더 편입을 하면 되는 건데 네. 다음 달에 좋아질 테니 이달에 먼저 편입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예, 거군요. 왜냐하면 예. 이 금융시장이라는 곳이나 세계 경제라는 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좋은 지표로 우리 편하게 투자하자는 것인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는 또 매크로 스윙 트레이딩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방향이 변하는 거 보고 나서 투자하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였군요. 이번 주 경제 오디오북은 재테크 방법을 다룬 돈 좀 굴려봅시다라는 책, KB국민의 홍춘욱 박사가 최근에 쓴 책을 갖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낭독에는 성우 강규리 씨였고요. 도움 말씀에는 책의 저자인 KB국민은행의 홍춘욱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